얘들아 가볼게요. 말은 안 했고 세븐 뺏겼다 해. 괜찮아,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자, 얘들아 볼게요. 우리 지금 운동역학 다 끝났고요. 연력학 또 문제풀이 하고 싶은데 지금 문풀 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는 것 같네요. 조금 언짢게. 얘들아, 왜 2주를 줘도 숙제가 상황이 이렇죠? 그래서 얘들아, 오늘 총괄 테스트 볼 거거든. 맨 앞에 여러 가지 운동부터 일과 에너지, 지나고 연력학까지 총괄 테스트 볼 건데 식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개념 전범위 정리해 드릴게요. 전문항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20문항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1교시에는 이것 중에 몇 문제 풀고요. 2교시에는 여러분 직접 시험 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종강하겠습니다. 윈터 종강하고 다음 주에 개강하겠습니다, 얘들아. 다음 주 개강하게 되면 용문고는 그 뒷반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용문고는 근데 똑같은 시간에 와서 화학 듣고 물리 듣는 거고요. 그 외의 친구들은 기존과 시간 동일합니다. 월요일날 그대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다시 정리하자. 우리는 지금 1단원 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1단원 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역학은 중단원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챕터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운동. 그러니까 운동의 종류를 분류하는 거고 이 운동의 종류를 분류하는 게 1번 문제야, 얘들아. 1번 문제 또는 뭐 4번 문제도 여러 가지 운동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운동은 물체가 힘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운동 상태가 변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역학에서는 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지. 힘. 그럼 힘의 정의가 어떻게 됐지요? 힘의 정의. 힘이란 물체의 무엇을 변화시킨다? 그렇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그럼 운동 상태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운동 상태. 운동 상태를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얘들아? 운동 상태를 두 글자로 하면? 속도가 되겠고요, 얘들아. 속도가 되겠고요. 운동 상태 변화를 세 글자로 하면 뭡니까? 가속도 되겠습니다. 속도 변화니까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힘이란 운동 상태 변화, 가속도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속도, 운동 상태에는 다시 두 가지 정보가 있다 그랬어. 무엇이 있다 그랬지? 빠르기와 방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운동 상태는 빠르기와 방향 두 가지를 나타냈고 빠르기를 다시 두 글자로 하면 속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체에 힘을 가하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 빠르기가 변할 수도 있고 또는 방향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다면 빠르기만 변할 거고요.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라면 방향만 변합니다. 힘과 운동 방향이 비슷하다면 둘 다 변합니다. 다시 얘들아. 그러면 빠르기만 변하는 운동에는 어떤 운동이 있습니까? 어떤 운동이 있습니까, 얘들아? 빠르기만 변한다. 그렇죠. 자연학과 운동이 있겠지요. 물체가 가만히 놓았을 때, 공기 중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연지가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을 거고 운동 방향도 아랫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기가 점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할 겁니다. 또는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물체를 연직 위로 던져 올리면 속도의 방향이 윗방향이고 힘이 연직 아랫방향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빗면 위에 있는 물체 운동도 우리 자주 봅니다. 빗면 위에 있는 물체 운동. 빗면 위에 있는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 두 가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빗면 위에 있는 물체. 그렇죠. 접촉면의 수직인 방향도 수직 항력이고요. 하나 더 있죠. 중력이 있습니다.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 NG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 이렇게 안 표현할 거잖아. 이때 이 두 힘을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자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 빗면과 나란하게 아랫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어? 약속했잖아, 얘들. 어떻게 나타내기로? M 곱하기 A
빈, G'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는 M 곱하기 A, 빈면 가속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얘들아, 그럼 다시 얘는 질량이 M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와 같았고, 기울기가 동일한 빈면의 질량이 2M인 물체를 놓았다. 그럼 이 물체가 빈면 방향으로 받는 힘의 크기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2M, A, B.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이때 왼쪽 물체의 가속도 크기 얼마입니까? 가속도 A-빛 되겠습니다. A-빛. 알짜임이 M, A-빛이고 질량이 M이니까 가속도는 A-빛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얼마입니까? 똑같이 A-빛입니다. 알짜임이 EM, A-빛이고 이때 물체의 질량 EM이니까 가속도는 A-빛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해될까요? 이건 얘들아 우리가 연지 가력 방향 중력 봤을 때랑 똑같은 거잖아. 질량이 M인 물체와 질량이 EM인 물체가 있다면 M인 물체는 연지 가력 방향으로 MG라는 힘 받을 거고 EM인 물체는 연지 가력 방향으로 EMG라는 힘 받을 거지요. 맞니? 그럼 이때 M인 물체의 가속도 얼마입니까? G겠지요. EMG 물체의 가속도 얼마입니까? G겠지요.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그냥 이걸 빗면에 올려놨다라고 생각하면 돼. 중력 가속도보다 조금 더 작게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운동이 빠르기만 변하는 운동입니다.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한 운동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럼 얘들아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에는 어떤 운동이 있을까? 운동 방향만 변한다.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다. 등속 원운동입니다.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와 같이 또는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달과 같은 경우에는 힘을 이때 태양의 중심 방향으로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지요. 그다음 운동 방향은 항상 접선으로 그려줍니다. 운동 방향은 운동하는 경로의 접선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때 얘들아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지요. 그럼 방향만 변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위치에 왔을 때 또 생각을 해보자. 이때 힘의 방향은 여전히 원의 중심 방향이고요.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입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방향만 변하는 운동을 한다. 그럼 다시 얘들아 등, 속, 원운동은 등, 가, 속, 도 운동일까? 등, 속, 도 운동일까? 가, 속, 도 운동일까? 1번이니, 2번이니, 3번이니? 3번이야 얘들아. 등 가속도 운동은 무엇이 일정하다? 가속도. 얘들아 우리 2주 만에 만나서 지금 낯가리는 걸까 혹시? 얘들아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얘들아 같이 하자. 자,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가속도는 힘에 비례합니다. 그럼 힘이 일정해야지 가속도가 일정하고 가속도가 일정해야지 등 가속도 운동이지. 맞니? 힘은 방향이 있는 물리력 없는 물리력? 있어요. 가속도 방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때 힘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 봅시다.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어느 방향? 왼쪽 방향 어느 방향? 아랫 방향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 어느 방향? 위쪽 방향. 방향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힘의 방향은 왼쪽에서 아래쪽에서 오른쪽에서 위쪽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방향이 같다라고 하면 계속 왼쪽이거나 계속 오른쪽이거나 계속 위쪽이거나 계속 아래쪽이어야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아닙니다. 등속도 운동이려면 속력뿐만 아니라 방향도 일정해야 돼 얘들아. 방향이 일정하려면 직선 경로밖에 못 그립니다. 등속도 아닙니다. 그냥 얘는 가속도 운동입니다. 이해될까요? 자, 마지막으로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은 포물선 운동 되겠습니다. 포물선 운동. 왜냐하면 물체가 접선 경로를 따라 운동할 건데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연지가력 방향, 중력 방향입니다. 힘의 방향 크기는 일정하지만 계속 비스듬하기 때문에 빠르기와 방향 모두 변화합니다. 그럼 얘들아 1번 문제에서 바로 나옵니다. 1번 문제 A는 등속원 운동, B는 포물선 운동 또는 진자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C는 직선 레일에서 빠르기가 증가하는 가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것은 B밖에 안 나옵니다.
이러한 형태로 얘들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기본 문제고요. 거저주는 거고요. 받아 드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운동에서 같이 나오는 게 얘들아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프. 여기에서 그래프는 자주 나오는 그래프 일단 3개 그리면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 그래프 나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첫 번째로 뭐부터 찾으라 그랬지? X축, Y축부터 찾으셔야 된다 그랬지요. 그래프 나오면 여러분은 X, Y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X, Y축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기울기 그리고 넓이 면적 이렇게 3가지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될까요? 얘들아 기울기를 찾겠다는 거는 델타 x분의 델타 y를 찾아주는 거고 면적을 찾겠다는 거는 y 곱하기 델타 x를 찾아주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의미하고요. 면적은 y 곱하기 델타 x를 의미합니다. 그럼 식으로 그냥 다 나타내고 갈게요 얘들아. 식으로 다 나타내 볼게요. 먼저 f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S를 의미하고요. 면적은 S 곱하기 델타 T를 의미합니다. 다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V, 면적은 V 곱하기 델타 T. 그 다음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A, 면적은 A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정의 있었지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정의 크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될까요? 기호로 한 번만 더 쓸게요. V는 델타 T분의 델타 F이고요. 그 다음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 이 식들을 계속 활용한다고 그랬잖아 얘들아. V는 델타 T분의 델타 F면 델타 F는 V 곱하기 델타 T고요.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면 델타 V는 A 곱하기 델타 T고요. 같은 식이죠. 이 식은 얘들아 정의야 정의. 일정하든 일정하지 않든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들아 델타 T분의 델타 F 나왔습니다. 속도 의미합니다. 기울기가 속도 의미하는구나. S 곱하기 델타 T는 의미하는 바 없구나. 다시 한 번 더 델타 T분의 델타 V는 가속도 의미하는구나. 그 다음 V 곱하기 델타 T는 델타 S 변이 의미하는구나. 다시 A 델타 T분의 델타 A 의미하는 바 없고요. A 곱하기 델타 T는 델타 V이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찾는다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미래에서도 충격량에서도 똑같이 그래프의 면적 기울기 찾는 것에 동일하게 활용됩니다. 동일하게 활용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2번 문제 보시면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위치입니다. X축이 시간, Y축이 위치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시간에 따른 위치 일단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기울기 통해서 속도 볼 수 있습니다. 기울기 통해서 속도. 자, 그럼 얘들아 5초를 기준으로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지요. 5초를 기준으로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5초를 기준으로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그리고 이동거리랑 변위는 구분하셔야겠지요. 이동거리와 변위. 이동거리 방향이 있는 물리량입니까? 없는 물리량입니까? 이동거리 없어. 이동거리 방향 없어. 변위는 방향 있어 없어? 있어 라고 이야기해줘야겠지. 그러면 이때 이 물체는 0에서 15m까지 갔다가 15m에서 0의 위치로 돌아온 거지요. 맞습니까? 그럼 0초부터 7초까지 변위 얼마입니까? 0입니다. 0초부터 7초까지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30m입니다. 얘들아 그냥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서 그렇지 물체 운동은 이렇게 됐다는 거야. 0에서 출발해서 15에 도착했다가 다시 15에서 0으로 왔다는 거잖아. 몇 초일 때 방향 바뀌었냐면 5초일 때 방향 바뀌었다. 속도의 부호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아무런 의미 가지지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뉴턴 운동 법칙입니다. 사실 1, 2단원은 같이 국가법맹 설명 보통 하고요. 뉴턴 운동 법칙 세 가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뉴턴 운동 제1법칙 뭡니까? 관성 맞습니다. 관성 법칙. 관성 법칙이란 얘들아, 관성 법칙이란 물체의 작용하는 R자임이 얼마일 때? 0이라면 물체는 운동 상태 변하지 않는다.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한다 라는 이야기 했던 거지요. 관성 법칙 물체의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라면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한다. 당연하잖아. 힘이 없으면 운동 상태 변화가 없을 거고 그럼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의 병형에 대한 이야기 했던 겁니다. 될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뉴턴 운동제 2법칙 뭐였습니까? 3법칙입니다. 뉴턴 운동제 2법칙 뭐였습니까? 운동 방정식 또는 가속도 법칙 이야기했습니다. 가속도 법칙 이야기했던 겁니다. A는 M분의 F이다, F는 MA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얘들아, 이때 우리가 이 식을 뉴턴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고 F는 MA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F는 R자 F를 말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힘을 받는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질량 다르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한 물체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두 물체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그랬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물체 A와 물체 B가 실로 연결돼서 묶여 있습니다. A의 질량은 2kg, B의 질량은 3kg. 오른쪽으로 지금 20N으로 당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운동방정식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한다면 A에 대해 세울 수도 있고 B에 대해 세울 수도 있고 A 하나에 대해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될까요? 다시 얘들아, A에 대해 세운다면 A한테 작용하는 힘만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B에 대해 세운다면 B한테 작용하는 힘만 넣어줘야 되는 거고 A, B 전체로 세운다면 A, B 전체 질량으로 해서 전체 힘 넣어주어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자, A에 대해서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A에 대한 운동 방정식 세워주시면 A가 받는 힘 뭐 있을까요 지금? 장력 있지요. B랑 A 사이에 걸린 실에 의한 장력 있지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만큼인지 몰라요. T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A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T 말고 다른 힘 있습니까? 공기 저항마찰 무시합니다. 다른 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꼴 질량 A에 대해 세웠잖아 얘들아. 그럼 2 들어가야 돼? 3 들어가야 돼? 5 들어가야 돼? 2 들어가야 된다고. 가속도도 모르는 값 A 들어갑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 B에 대해서도 운동방정식 세워보겠습니다. B가 받는 힘 뭐 있니? 장력이지요. A와 B 사이에 걸린 실에 의한 장력 B도 받지요. 작용 반작용처럼 똑같이 받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N. 20N은 얘들아 B만 받는 거야. A는 안 받아. B와 연결된 부분에서 받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B에 대한 운동 방정식 세우면 20 마이너스 B 반대 방향이니까 왼쪽 방향이니까 이꼴 3M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한 덩어리로 본다면 실의 질량 무시해버리고 실의 장력도 무시해버려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작용하는 힘 뭐밖에 없다? 20밖에 없다. 그러면 AB 전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 20은 질량 얼마 들어가야 된다고? 5 들어가야 된다고? 가속도 A 모르는 값. 결국에 위에 2식 더하면 아래 식과 같습니다. 가속도를 제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가속도 구하고 나서 장력 구할 수 있습니다. 될까? 이게 우리가 뉴턴 운동제 2법칙, 가속도 법칙 또는 운동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뉴턴 운동제 3법칙 뭐였습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과 힘의 평형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과 힘의 평형은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안 헷갈리려면 힘만 잘 그리면 안 헷갈려 얘들아. 힘만 잘 그리면 안 헷갈려.
A 위에 수평면 위에 A 위에 B를 얹어두고 이때 A와 B가 정지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A와 B가 정지해 있다. 자 그럼 이때 B한테 작용하는 힘만 이야기할게요. B한테 작용하는 힘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 mg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면에서 A와의 접촉면에서 A가 위로 밀어주는 수직항력 N 있습니다. 이 상태로 A, B는 정지해 있는 거야. 그럼 이때 B가 받는 수직항력과 중력은 크기 어때요? 같아요. 방향? 반대예요. 그럼 이 두 힘은 작용-반작용일까? 힘의 평형일까? 힘의 평형이라는 거 나와줘야지 얘들아. 왜? 물체가 한 물체가 받는 힘인 거야. B가 받는 수직항력, B가 받는 중력이 작용-반작용일 순 없다고. 작용-반작용은 A와 B 사이에서 B와 A 사이에서 A와 물체 사이에서 물체와 A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두 힘은 힘의 평형을 이루는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다시 B의 중력의 반작용력은 어디에서 찾아줘야 됩니까? B가 받는 중력의 반작용력? B가 받는 중력 지구에서 찾아줘야겠지요. B가 받는 중력, 얘들아 중력은 풀네임을 항상 풀어서 쓰세요. 중력, 수직항력, 장력 전부 다 풀네임 풀어서 쓰세요. 중력이라고 하면 누가? 지구가 A를, 지구가 B를, 지구가 물체를, 지구가 사람을 이란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더. B의 중력은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입니다. 그럼 반작용력은 B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렇게 반작용력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수직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B가 받는 수직항력 누가 준 거야? A가 준 거야. A가 B를 미는 힘이라고 이해되겠습니까? A가 B를 위로 미는 힘이야. 또는 떠받치는 힘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반작용은 B가 A를 미는 힘. 누가 받아야 돼? A가 받아야 돼. 아래 방향으로 수직항력 N만큼. 이 두 힘이 작용-반작용이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작용-반작용과 힘의 평형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얘네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들아 초반에 잠깐 헷갈리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힘을 정확한 위치에 정확히 그리신다면 헷갈릴 여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한 물체에 다 힘 그려놨다. 근데 이 물체 정지한다? 그럼 그 힘들이 평형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 얘들아 B에 작용하는 힘도 그리고 갈게. A에 작용하는 힘. A는 지금 받는 힘 또 뭐 있을까요? 중력 어느 방향으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또 어떤 힘이 있을까요? 수직항력.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수직항력. 위쪽으로 N'이라고 쓰겠습니다. N' 있겠지요.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B는 힘 몇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3개가. 힘 2개가 평형을 이룰 수도 있고 힘 3개가 평형을 이룰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다시 물체 A에 오른쪽으로 5N, 왼쪽으로 2N, 왼쪽으로 3N. 이 물체가 받는 R자임 얼마입니까? 0입니다. 이것도 힘의 평형이잖아. 그럼 A에 작용한 힘 몇 개가 평형을 이루었다? 3개가 평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입니다. 얘들아, 자석 나오면 자기력 추가적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석 나오면 자기력 추가적으로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쌤이 자주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힘 3개 있습니다. 질량을 가지는 물체.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집니다. 줄 빼고. 줄이랑 도르래 빼고는 전부 다 질량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있을 때 가지는 힘 무슨 힘? 중력입니다. 실이 있을 때 어떤 힘? 장력 나오셔야 되고요. 접촉면이 있으면 어떤 힘? 수직항력 나오셔야 됩니다. 다만 얘들아 모든 힘 이렇게 그리는데 추가적으로 자기력, 정기력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빗면 위의 물체라면 중력과 수직항력 합쳐서 그린다 그랬어. 빗면과 나란하게 아랫방향으로 MA 빗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MA 빗면.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리고 3번 문제, 4번 문제 이와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뉴턴 운동체 2법칙을 확인하는 문제이고요. 가속도 법칙 확인하는 문제이고요. 시간 나오고 속도 나왔어 얘들아. 시간 나오고 속도 나오면 우리가 어떤 값 찾을 수 있습니까? 시간과 속도가 나왔다?
가속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 변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속도 찾아서 가속도 법칙 증명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뒷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뒷페이지 6번 문제는 뉴턴 운동 제2법칙 나타내는 겁니다. 뒷페이지 6번 문제 뉴턴 운동 제2법칙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 7번 풀겠습니다. 얘들아 7번 2분 드릴게요. 7번 풀이할게요. 2분 뒤에 7번 풀이할게요. 갈게요 얘들아. 보겠습니다. 지금 A와 B의 질량에 대한 언급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빗면에서 운동하니까 A와 B의 빗면 가속도 지금 어떻다? 같다라는 정보로 갈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가속도가 같고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같습니다. 그럼 가속도 같고 걸린 시간 같으면 속도 변화량도 어떻다? 같다라는 거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들아 A가 P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B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습니다. 맞니? 그리고 변이 나와 있습니다.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그럼 다시 시간 나왔고 거리에 B 나왔지요? 그럼 어떤 물리량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속도. 평균 속도입니다. 증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2대 1이다. 이렇게 나와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이 문제가 지금 주어지는 내용은 A가 P에서 R까지 운동하고 B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가속도도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이해될까요? 그런데 이때 A와 B가 이동한 거리의 B가 2D, 1D입니다. 거리가 2대 1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2대 1이라고 정보를 줬습니다.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2대 1이라면 평균 속도도 2대 1이다. 이렇게 나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단 이때 A는 처음 속도를 모르고요. B는 처음 속도가 0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식을 합쳐서 나타내면 되는 거야. 이 두 식을 합쳐서 나타내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이때 A와 B의 속도 변화량이 동일하다로 갈 거잖아. 그럼 A의 처음 속도를 V0로 가겠습니다. B의 처음 속도 0 가겠습니다. 그럼 얘네 둘이 만났을 때 B가 속도가 V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자. 0에서 V만큼 증가한 거지요. 그럼 A는 속도가 V만큼 증가해서 V0 플러스 V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 쓴 거냐. 이해될까요? 그리고 이제 평균 속도의 B가 2대 1이다 쓰셔야 되지요.
그럼 A는 등가 속도 운동하는 A는 처음 속도 V0에서 나중 속도 V0 플러스 V까지 변했으니까 평균 속도 얘들아 등가 속도 운동에서는 어떻게 도구할 수 있다 그랬지?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로 구할 수 있다 그랬지요. 그럼 A의 평균 속도는 2분의 2V0 플러스 V 되겠고요. B의 평균 속도는 2분의 0 플러스 V 되겠습니다. 이 값이 2대 1이라는 거잖아. 그럼 2분의 그냥 애축 다 안 해도 돼 얘들아. 안 해도 돼. 어차피 비례식으로 이야기할 거니까. 이 값이 2대 1이니까 여기에다가 2배 해주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될까요? 비례식 안 쓰고 바로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식 정리해 주시면 2V0 이꼴 V 되겠네요. 2V0 이꼴 V. V0 이꼴 2분의 V라고 이야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A의 처음 속도는 2분의 V였고 A의 나중 속도는 2분의 3V, B의 나중 속도는 V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V로 나타내든 V0로 나타내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R에서 만나기 직전 가속도의 크기. 얘들아, 가속도의 크기 당연히 어떻다? 같다. 같은 빗면이니까 마찰이나 공기 저항 무시한 상태에서 같은 빗면이라면 같은 가속도 가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은번 P에서 R까지 평균 속력은 A의 평균 속력은 Q에서 R까지 B의 평균 속력의 2배이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2배면 평균 속력 2배입니다.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변위이자 증가 속도 운동이면 2분의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중간값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디귿번 R에서 만나는 순간 속력은 A가 B의 2배 R이라 2분의 3배 되겠구나 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은 운동량 충격량 문제고요. 9번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얘들아, 9번 먼저 이야기할 건데 저울의 눈금이 나타나거든. 저울의 측정된 값. 얘들아, 저울에서 측정하는 값은 결국에 무엇과 같다 그랬지? 어떤 힘일까? 저울에서는 무슨 힘을 측정한다 그랬어? 수직항력이 저울의 눈금이라 그랬어. 수직항력이 저울의 눈금이라 그랬어. 체중계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누르면 체중계의 눈금이 더 늘어나잖아. 그치? 중력이 늘어난 게 아니라 수직항력이 늘어난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체중계 위에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주면 눈금 값이 작아지잖아. 중력이 작아진 게 아니라 수직항력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체중계 위에 저울 위에 나타난 눈금 값은 수직항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9번 문제 보시면 가에서 지금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가 2N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는 B가 저울로부터 받는 수직항력이 2N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리고 나에서는 A가 실이 끊어지자 4m/s 제곱으로 운동하더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A는 질량이 2kg인데 실이 끊어졌더니 4m/s 제곱으로 운동을 하더라. 그럼 이때 얘들아, 이 A는 빗면과 나란하게 아랫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고 있다는 거야? M 곱하기 A, B 몇 뉴턴일까? 8뉴턴이라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야. 이건 실이 연결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야. M, A, B 자체는 8뉴턴 그대로인 거예요. R자 힘이 달라지는 것이 M, A, B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실로 연결되어 있을 때 다시 생각해보자. A랑 B가 실로 연결되어 있을 때,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정지하고 있을 때 다시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A 정지하고 있잖아. R자 힘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지. 그럼 A가 받는 힘은 M, A, B도 있지만 실의 방향으로 장력 있는 거지요. 이 장력이 몇 뉴턴이구나? 8뉴턴이구나. 그럼 이 장력은 B도 똑같이 받을 거지요. B가 받는 장력도 몇 뉴턴이구나? 8뉴턴이구나. 근데 이때 B는 저울에 나타난 눈금 값이 2뉴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땅바닥
땅바닥에 B를 떠받치는 힘 또는 B가 땅바닥을 누르는 힘이 몇 뉴턴이구나? 2뉴턴이구나. B에다 다 나타낼 거죠 지금. B에다. 그럼 B는 어느 방향으로 2뉴턴을 받는 거야 얘들아? 어디로? B가 저울로부터 B가 수평면으로부터 받는 수직항력은 윗방향이야 아랫방향이야? 위로 밀어줘야 될 거잖아. 위로 수직항력이 2뉴턴만큼 작용하고 있다. 이해될까요? 근데 지금 알짜임 0이잖아. 정지하고 있잖아. B한테 힘 하나 더 그려줘야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중력 어느 방향으로? 연지가 아랫방향 당연하죠? 몇 뉴턴 있구나? 10뉴턴 있구나. 이걸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야. 이번에는 중력을 안 알려주고 수직항력을 알려준 거야. 일반적으로는 중력을 알려주고 수직항력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반대로 됐습니다. 될까요? 힘들어? 괜찮아? 괜찮아? 힘들어? 그래도 이걸 내가 좀 더 풀어줘야지 너네가 오늘 시험을 개떡같이 안 치지 않겠냐.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세 번째는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자체 개념은 쉽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자체 개념은 되게 간단하고 쉬워요. 운동량 공식 어떻게 되지? P는 MV, 충격량 공식 I는 FT.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다. 이거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이때 이 운동량 충격량과 작용반작용 법칙을 합쳐서 이 두 개념이 합쳐져서 나왔던 게 운동량 보존입니다. 운동량 보존. 다른 힘 없이 A와 B가 운동하다가 둘이 충돌을 하게 되었다면 이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과 B가 받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크기를 갖고 방향은 반대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지요. 될까요? 그리고 얘는 이번 챕터에서는 크게 어렵게 내지 않아서 열어보시고 풀어주시되 2페이지 10번 잠깐 보고 올게요. 2페이지 10번. 2페이지 10번. 자, 얘들아. 이때 A는 A와 B가 용수철로 연결되어 있던 상태에서 각각 2V, 1V로 튕겨져 나갔다고 합니다. A는 왼쪽으로 V로 B는 오른쪽으로 2V로. 얘들아 용수철이 들어가는 것도 충돌이야? 분리야 얘들아? 충돌이야? 그럼 용수철로 압축해서 가만히 놓았지. 처음 운동량 얼마? 0. 그럼 나중 운동량도 얼마?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튕겨나갈 때 A와 B의 속도가 1대2면 A와 B의 질량은 몇 대 몇이다? 2대1이다. 이야기해주는 거 끝이었죠 얘들아.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질량 가지고 평균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들아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8번 문제에서는 A와 B의 질량이 나와 있고요. A와 B의 질량이 나와 있고요. 이때 A와 B의 충돌 전후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A는 질량이 2m이고요. B는 질량이 3m이고요. A는 속도가 VA에서 2분의 1 VA로. 얘들아 방향 잘 봐야 돼. 변하면 부 바꿔줘야 되니까. B는 VB에서 2VB로. 충돌 과정에서 이렇게 바뀐 거지. 이해될까요? 그럼 A와 B 운동량의 변화량 똑같아야 되잖아. 운동량의 변화량 우리 M, 델타, V 이렇게로 나타낼 수 있지요. 질량이 몇 대 몇이야? 2대 3이야. 그럼 속도 변화량 몇 대 몇이야? 3대 2다 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3대 2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A는 지금 2분의 1 VA 변했고 B는 VB 변했는데 이 값이 3대 2다 라는 거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곱하기 2 곱하기 3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11번. 얘들아 11번 문제는 힘 시간 그래프죠. 힘 시간 그래프에서는 우리 어떤 물리량 찾을 수 있어?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 찾을 수 있지요.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 찾을 수 있습니다. 얘들아 처음 속도 0인지 아닌지 항상 확인하시고 문제 들어가십시오. 얘는 처음 속도 0 아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만큼 더하거나 빼주셔야 됩니다. 더하거나 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12번은 얘들아 구간 P에서 마찰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12번 풀게요 얘들아. 12번 2분 드릴게요. 마찰 구간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태훈이 안 왔지? 볼게요 얘들아. 자 그래프 나왔고요. 실시간 그래프 면적 크기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때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또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 또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본다면 B와 충돌하는 과정에서입니다. B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A는 충격량을 2번 받습니다. P 구간을 지날 때 한 번 받고요. B와 충돌하면서 한 번 받습니다. 두 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B로 보는 게 더 빠릅니다. B로 보는 게 더 쉬워요. B는 처음 운동량 0이었지요. 그리고 충격량이 6mv, 운동량의 변화를 6mv라고 했으니까 나중 운동량 6mv 됩니다. 그럼 나중 속도가 B의 속도가 2v 되겠습니다. A랑 한 덩어리를 운동하기 때문에 A의 속도도 2v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럼 이때 A는 운동량이 2mv겠죠. 전체 운동량으로 따지면 8mv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될까요?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B는 처음 운동량 0이었어. 근데 A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6mv만큼 받은 거지. 그럼 충돌하고 B가 갖는 운동량이 6mv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B의 속력이 2V인데 A랑 B의 속력이 같으니까 A도 2V라는 거고 A의 운동량을 이야기하자면 2mV라는 겁니다. 전체 운동량은 8mV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럼 다시 얘들아 이 직전에 A가 이 P 구간을 통과하고 나서를 봐야 돼. 통과하고 나서 B와 부딪히기 직전에 A의 운동량이 8mV이고 B의 운동량이 0이어서 토탈 운동량 8mV였다는 겁니다. 또는 역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6mV입니다. 그래서 2mV가 됐지? 그럼 충돌 전에는 8mV였을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BA는 마찰 구간을 지나기 전에 그 힘을 받는 구간을 지나기 전에는 운동량이 mV였잖아. 이해될까요? 그럼 구간 P를 지나는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7mV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될까요? 많이 힘드니? 괜찮니? 힘들어? 일 에너지 연력한 남았는데.
30분짜리 시험지긴 한데 30분 만에 못 풀더라고. 숙제를 내주니까 숙제 그 반환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네 안 믿으려고 얘들아. 숙제를 내줬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답안지를.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하자. 어때? 좋아? 그래? 괜찮아? 그래, 그래. 자, 미래 에너지. 자, 얘들아, 일의 정의 어떻게 돼? W는?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2분의 1 mv 제곱. 그치? 중력 포텐셜 mgh. 탄성 포텐셜까지 가자. 탄성 포텐셜 2분의 1 k x 제곱 얘들아. 그치? 괜찮아? 그렇지? 맞아. 오케이. 바로 풀이 들어갈게. 13번 보자 얘들아. 13번. 용차에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은 점 P점 원래 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길이에서 이때 연직 아래로 운동하여서 Q점을 지나 R점에서 폭력이 0이 되었다. 이때 PQQR 사이 거리 같다. 질량 M이다. 얘들아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기가 원래 길이야. 원래 길이. 그리고 여기가 PQR인데 PQR인데 원래 길이고 여기가 R만큼 늘어나는 거고 여기서 정지. 그리고 원래 길이에서 매달았기 때문에 여기도 정지라고 봐요. 이거 가로로 살짝 눕혀볼게 얘들아. 가로로 눕혔을 때는 여기가 원래 길이지. 맞니? 자, 그럼 원래 길이에서 내가 L만큼 늘렸어. L만큼 늘려서 가만히 놓았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L만큼 당겨서 가만히 놓았다. 그럼 A 위치에서 속도 얼마? L만큼 당겨서 가만히 놓았대 얘들아. 그럼 A에서 속도 얼마? 0인 거야. 운동 에너지 얼마? 0인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 2분의 1 K L 제곱.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 얼마? 2분의 1 잠시만. 다시 한 번만 더 하자. 얘들아 이거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얘들아. 내가 원래 길이에서 L만큼 늘려서 A의 위치에서 가만히 놓았다라고 할게. 가만히 놓았다. 그러면 이때 A의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지 얘들아? 0.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지? 2분의 1 K L 제곱이지. 역학적 에너지 얼마지? 2분의 1 K L 제곱이지. 여기까지 될까 얘들아? 될까? 자 그럼 다시 얘들아. 다시 이때 이 물체를 손을 놓으면 왼쪽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압축할 거잖아. 압축을 최대 얼만큼의 길이까지 할 거야? B에서 멈췄다라고 하자. 최대 얼만큼의 길이까지 압축할 거야? 똑같이 얼마? L이어야 되는 거야. 다시 얘들아. B의 위치에 다시 정지했다 그랬잖아. 정지했다 그랬지. 운동 에너지 얼마?
0 역학적 에너지 여전히 얼마? 2분의 1 KL 제곱일 거잖아.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여야 돼? 2분의 1 KL 제곱이어야 되지. 그러면 최대로 압축된 길이도 얼마여야 된다? L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럼 다시 얘들아 원래 길이에서 이야기해보자. 원래 길이에서 한번 포텐셜 에너지 얼마야? 원래 길이. 원래 길이. X가 0이겠죠. 한번 포텐셜 0이지요.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KL 제곱. 그럼 운동 에너지 크기 얼마다? 2분의 1 KL 제곱. 속도가 최대이다라는 거야. 포텐셜 하나도 안 가져왔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잖아 얘들아. 이걸 우리가 진동 중심 또는 평형점이라고 합니다. 평형점. 얘들아 힘의 평형이랑 똑같은 거야. R자임이 얼마다? 힘의 평형 R자임 얼마다? 0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야. 얘들아 힘이 0일 때 물체는 폭력이 최대인 거야. 왜 그런지 들어봐. 이거 이해해도 되고 안 되면 그냥 외우면 돼. 이해되는 분들은 이해해봐봐. 왜 그러냐면 물체가 여기 손을 놔. 손을 놓는 순간 탄성력을 어느 쪽으로 받을 거야? 왼쪽으로 받을 것이 원래 길이 방향으로. 그럼 탄성력을 계속 받아. 탄성력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가속도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계속 빨라진단 말이야. 여기까지. 운동 방향 왼쪽, 힘의 방향 왼쪽 빨라지고 있었어. 맞니? 근데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 이제 힘 어디로 받아? 오른쪽으로 받아. 그때부터 느려진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반대로 와도 마찬가지야. B점에서 출발해도 똑같아. 자, B점의 속도 0이지. 힘 오른쪽이지. 그럼 점점 빨라져. 빨라지는 비율은 감소하지만 가속도는 감소하지만. 근데 평형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힘 어디로 받아 이제? 왼쪽으로 받아. 속도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평형점의 속도 최대야. 모르면 외워 얘들아. 힘의 평형점은 속도 최대다. 힘의 평형점은 속도 최대다. 외워. 힘의 평형점은 속도 최대다. 외워. 힘의 평형점은 속도 최대다. 최대로 늘어난 길이랑 최대로 압축된 길이의 딱 절반이 힘의 평형이다. 외워. 외워 얘들아. 그럼 다시 여기서 여기가 원래 길이. 최대로 늘어난 게 R이잖아. 그럼 거기 가운데가 어디라고? Q라고. 여기가 힘의 평형이야. 얘는 여기가 힘의 평형이야. 연직 방향으로 뒀을 때 평형점은 원래 길이가 아니라 Q점이 평형점이야. 왜냐하면 수평으로 뒀을 때는 어떤 힘밖에 고려하지 않았지 우리? 을 무시하고 수평으로 운동할 때는 중력을 무시하고 어떤 힘만 고려했지 얘들아? 탄성력만 고려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연직 방향으로 오면 용수철에 매달아서 연직 방향이니까 용수철이 있으니까 어떤 힘? 용수철이 있으니까 탄성력 그리고 연직 방향이니까 중력의 지대를 같이 고려한 거야. 이해될까? 얘들아 중력은 힘의 크기가 변해 안 변해? 중력은 안 변하잖아. 근데 탄성력은 커졌다 작아졌다 한단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평형점에서는 중력과 탄성력이 딱 크기가 똑같은 거야. 이해될까? 근데 평형점보다 더 내려오면 누가 더 커진다? 생각해봐 얘들아. 중력은 그대로인데 지금 탄성력과 어떻게 되니까 평형점보다 내려오면 제발 어떻게 돼? 원래 길이 여기잖아 얘들아. 원래 길이 여기잖아. 그치? 그러면 Q점이랑 R점 중에 언제 탄성력이 더 클까? 얘들아 원래 길이 여기 있는데 요만큼 늘렸을 때는 물어보는 거잖아. 언제 더 커? R점일 때 더 크잖아. 그치? 그럼 중력은 일정한데 Q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면 탄성력이 더 커져서 평형이 깨지는 거고 Q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탄성력이 작아져서 평형이 깨지는 거라고. 이해될까? 다시 얘들아 외우자.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최대 속력은 언제? 평형점 R자 힘이 0일 때. 용수철만 있다면 탄성력이 없을 때 원래 길이일 때. 용수철과 중력, 탄성력과 중력을 고려한다면 중력과 탄성력이 같을 때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평형점에서는 Q 위치에서는 mg랑 kl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주 쓰는 개념입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주 쓰는 개념입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얘들아. 자, 문제 볼게요.
그래서 13번.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얘들아 이거는 그냥 정의를 물어보는 거야.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R이랑 Q랑 어디보다 더 크니라고 물어봤잖아.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할 때 2분의 1 KX 제곱에서 이때 X의 기준값은 항상 원래 길이야. 무조건. 이해될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니네가 쪼대로 기준을 잡아도 상관없다고. 내가 잡고 싶은 대로 잡으라고. 책상 위를 잡든 지평면 위를 수평면 위를 잡든 아니 사람의 대가리 위를 잡든 상관없다고. 변화량을 볼 거니까. 근데 용수철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무조건 기준점이 원래 길이야. 이해될까? 그러면 Q점이랑 R점 중에 탄성 포텐셜 어디가 더 크다? R. 오케이. 자 그다음 니은번 보겠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자 얘들아 P에서는 폭력 얼마지? P에서는 0, Q에서는 폭력 고점이라 그랬잖아. 최대라 그랬잖아. 이해되겠습니까? 이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거지. 용수철 그 탄성력,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한데 P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잖아. 운동 에너지 0이니까 역학적 에너지 얘네 둘로만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될까? 근데 Q점에서는 얘가 최대란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의 합이 최고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기계권 용수철 상수는 이것으로 구하는 겁니다. mg는 kf 평형점 f 될까요? 될까? 괜히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 평형점은 꼭 외워줘야 돼. 평형점을 안 외우면 개고생을 하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이 문제를. 진짜로 얘들아. 15번. 얘들아 이 문제 유형을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A와 B가 실로 연결돼서 A가 P에서 출발해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운동에너지 증가 또는 감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 또는 감소. 이거 표 선생님 3,3표 그렸던 거 기억납니까? A, B, 델타 K, 델타 P, 델타 E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요 값이 얼마다 얘들아? 여기 얼마다? 0 이거 들어갔다 했잖아. 한 덩어리로 혼자면 중력밖에 일을 안 하니까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럼 가볼게요 얘들아. 이때 A랑 B는 운동에너지 당연히 둘 다 어떻게 될 거야? 증가야 감소야 이거? 증가겠지. 실의 역격하고 운동하니까. 그럼 플러스 10 플러스 10인 거예요. 그럼 얘들아 A와 B의 질량 몇 대 몇이다 나와? 1대 1이다 나와. 운동에너지 변화량의 B가 질량 변화 B, 질량의 B랑 같잖아. 그럼 A 전체 운동에너지 변화량 얼마? 플러스 20. 그럼 전체 포텐셜 에너지는 얼만큼 변해야 돼? 마이너스 20. 이해될까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야지 토탈 합이 0이 된다고요. 자 그리고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10이라고 하는데 증가야 감소야? 증가지 높아졌으니까 플러스 10. 그리고 B는 안 알려줌인데 증가야 감소야? 감소지. 얼만큼 감소하겠습니까? 마이너스 30 끝. 뒷페이지 16번 문제 얘들아. 16번 문제는 여러분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랑 운동량 충격량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충돌 과정에서는 역외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충돌 과정에서는 운동량 보존밖에 못 씁니다. 충돌 전후는 운동량 보존밖에 못 씁니다. 충돌 전후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운동량 보존이랑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랑 같이 쓰는 문제입니다. 같이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 자 그럼 가에서 지금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는 거야.
오케이 될까요? 여기까지 역학적이라는 구조. 그래서 수평면에 도착했을 때 속도 구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충돌 후 이렇게 올라가면서 역학적이라는 구조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속도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운동량, 충격량 문제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들어가고 운동량, 충격량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연력학이 안 돼. 연력학 얘들아. 연력학 제1번째 식 어떻게 됐니 얘들아? Q는 델타 U 플러스 W 끝. 그쵸? Q가 뭐였는데요? 열량, 출입한 열량. 그 다음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 W는 1이었습니다. 자, 다시 얘들아, 다시 델타 U는 누구랑 짝 지어줘야 된다 그랬지? 델타 U는 누구랑 연결? 압력 부피 온도. 압력 부피 온도. 온도. 그 다음에 W는 누구랑 짝 지어준다 그랬지? 부피 변화. 맞습니까? 이해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17번 같은 경우 여러분 식 하나만 넣어보자. 이거랑 내일 같이 세트로 이상기초 황태 방정식이라고도 하고요. 보일 법칙과 샤넬 법칙을 함께 나타낸 식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나타낸다? PV는 PV의 곱은 T에 비례한다. PV의 곱은 T에 비례한다. 자, 그럼 얘들아 18번 문제에서 각각 A, B, A, C를 따라 변할 때 기억번에서 C가 온도 높이, A가 온도 높이란 말이야. A랑 C는 온도가 부피가 같이요 얘들아. A랑 C는 지금 부피가 A랑 C의 부피가 같아요. 근데 압력은 A랑 C 중에 누가 더 높아? C가 더 높지. 온도 누가 더 높아? C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야. 압력과 부피의 곱이 크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AB 과정에서는 부피가 증가했니 감소했니 일정하니? 증가했지. 그럼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안 한 거야? 했어요. 플러스 1이면 외부에 일을 했다. 해주었다라고 해야 되고 마이너스 1이면 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받았다. 부피 변화 없으면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들아 일을 했다, 받았다, 안 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디귿번 AC 과정은 등적 가열이야 냉각이야 등적 과정이지. AC 과정은 등적이야. 부피가 일정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온도가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 내부 에너지? 증가. 그럼 열 흡수 방출? 흡수까지 와줘야 되는 거야. 이해될까요? 다시 얘들아. 등적이면 누가 엎어져요? 부피 일정 누가 죽어? W 죽어. 맞아? 근데 지금 온도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 델타 U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그럼 Q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AC 과정은 AB 과정은 어떻게 될까? AB는 무슨 과정이지? 무슨 과정? 등압 과정이지. 등압은 풀풀풀 또는 마마마라 그랬어. 이게 풀풀풀일까 마마마일까? 풀풀풀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17번 이 문장 하나 볼게요. 반열린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서부에 올라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다시 17번 세 번째 줄에 반열린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그 다음 그 아래 피스톤이 서부에 올라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무슨 과정입니까? 피스톤이 정지했는데 다시 정지했어. 대기압은 일정하대. 등 얘들아 피스톤에 작용하는 뭐 있지? 피스톤이 작용하는 압력 뭐 있을까? 기체의 압력.
기체가 밖으로 미는 압력이 있겠지. 또 뭐 있을까? 대기가 누르는 압력, 대기압 있겠지. 근데 정지에 있다는 건 이 두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이해될까? 근데 서서히 올라가서 또 정지했대. 또 두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대기압 변했대, 안 변했대? 대기압? 안 변했대. 그럼 기체 압력? 안 변했어. 무슨 과정이야? 등압이 다른 표현인 거야. 피스톤이 정지에 있었는데 서서히 올라가고 다시 정지했다. 피스톤에 지금 작용하는 힘은 기체 압력과 대기압인데 이때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다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얘들아. 이거 등압 과정이야. 그러니까 등압일 때 부피가 증가했니? 감소했니? 증가했지. 그럼 풀팔팔이야, 마마마야? 풀팔팔이야. 될까요? 마지막. 찜막. 19번. 그러니까 PV 그래프 나왔다. 이 그래프에서 뭐 찾을 수 있어? PV 그래프에서 뭐 찾을 수 있어? PV 그래프에서 뭐 찾을 수 있어? PV 그래프 안에 면적에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어? 얘를 찾을 수 있어. 그래서 넓이가 1입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한번 순환해서 제자리로 왔어. 그럼 처음에 압력, 처음에 부피 가지는 거지. 그러면 어떤 값도 일정하다.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다.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했어. 전체 과정을 보신다면 이해될까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이때 과정은 네 가지로 있거든. A, B, B, C, C, D, D, A 이렇게 네 개의 과정으로 있는데 이때 출입한 열량, 내부 에너지 증가 또는 감소야. 자, A, B 과정에서 얘들아 내부 에너지 증가일까 감소일까?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했네. 온도가 증가했네. 내부 에너지 증가했네. 200줄. 자, BC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대. 무슨 과정이야? 등온 좋습니다. 그 다음에 CD 과정은 안 알려줬어. 기압만큼 변했대. 근데 CD는 내부 에너지 증가야 감소야? 부피를 일정한 압력 감소했으니까 내 온도 감소, 내부 에너지 감소야. 그 다음 DA 과정에서는 안 알려줬니? DA는 CD는 부피 일정하다. 정보가 없죠? CD는 부피가 일정한 거야. AB는 압력이 일정한 거야. 압력 일정, 부피 일정. 오케이, 몰라. 안 알려줬어. 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찾을 거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찾을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얘들아, 이때 출입한 열량도 보겠습니다. 출입한 열량. LB 과정에서는 500줄만큼 흡수 또는 방출했는데 LB는 지금 등압 팽창이지. 등압 팽창이면 풀풀풀. AB 300. AB 감수량 같은 아, 감사합니다. AB 증가량 300. 오케이. 어때? 됐나요? 땡큐. 자, 그 다음 AB 과정에서는 다시 풀풀풀 되니까 Q가 플러스 500줄 되겠지요. W까지 체크고 가겠습니다. W 얼마? 플러스 200 되겠습니다. BC 과정 가겠습니다. BC 과정에서는 이때 팽창했습니다. 그렇죠? 등온 과정이고 팽창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50 되겠습니다. 팽창이니까 W 플러스 Q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W가 플러스 150 되겠습니다. 그 다음 CD 과정에서는 CD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네요. CD는 400만큼 열량을 흡수한 거야, 방출한 거야? 방출한 거네요. 그럼 마이너스 400줄이고 등적이니까 W 얼마? W 얼마? 0 되겠고요. 그럼 기억이 얼마 들어간다? 마이너스 400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 DA 과정에서는 열출이 없네요. 단열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얘 부호 나오겠네요. 플러스 300 마이너스 400 토탈하면 얼마여야 된다고 얘들아? 0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자,
자, 열 출입 없습니다. 얘들아. Q가 0입니다. 열 출입 없는데 내부 에너지가 지금 100줄만큼 증가했지. 그럼 이 100줄만큼 증가한 만큼 W는 간소 마이너스 100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한 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얘들아 한 일은 얼마야? 한 번 순환하는 과정에 한 일 200, 150, 100이니까 250만큼 일을 해줬지요. 그 다음 열효율 공식 어떻게 됐지 얘들아? 열효율 공식 E는 Q 흡수분의 한 1 W 양치야. 통합과 때는 똑같습니다. Q 흡수분의 W 또는 1 마이너스 Q 흡수분의 Q 방출입니다. 얘들아 흡수 얼마였지 지금? 한 번의 순환 과정의 흡수 650만큼 흡수했습니다. 650만큼. 그 다음 한 일은 얼마야?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250입니다. 그럼 650분의 250 됩니다. 또는 1 마이너스 650분의 400 들어가셔도 됩니다. 될까요? 얘들아 잠깐 쉬었다가 시험 칠게요. 잠깐 쉬었다가 시험 칠게요. 10분에 시험 칠게요. 왜안 해? 아, 어려워. 컴을 쓰는